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19 알아야기입니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이기자 코로나19. 이 시간 저와 같이 진행해줄 블리블리 최블리 최장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체스터 최지은 아나운서.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줄 코로나19계 허준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나왔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나훈아 씨의 공 노래 하셨잖아요. 네. 그 띠리리 그거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의 0951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만 해주세요. 싫어요. 한 번만요. 띠띠리띠띠. 그거 왜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자꾸. 아니 그게 떠올라. 띠리리리리리 있잖아요. 봉숭아 악당에 그 캐릭터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 맨체스터에 1년 반이나 어떻게 있었어요? 그 띠띠리 하고 싶어가지고. 띠리리리리. 자,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입니다. 네. 지역 발생은 0건이었고요. 자, 강양구 기자, 이제부터 좀 회복 국면 추세로 접어든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조심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네, 그런데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 며칠간 계속해서 이제 고무적인 확진자 숫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10명 안팎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공항으로 들어오던 분들이나 혹은 이 자가 격리 중에 발생하신 분들이고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숫자들은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오늘 0명까지 나왔는데요. 네. 만약에 앞으로 한 달 정도 계속해서 0명이 나온다면 네.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는 종식입니다. 한 달을 봐야 돼요? 네, 이제 한달 그게 이제 정도. 기준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잠복기가 14일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잠복기 곱하기 2를 해요. 안전하게. 예, 그럼 28일, 그러니까 네. 28일 동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0명이 되면은 네. 그때는 잠정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종식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4.15 총선 지나고 이제 2주일 지나서 네. 4.15 총선 관련 감염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4.15 총선 관련해서 2,900만 명이 움직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그러니까요.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2주 뒤가 또 조심해야 네, 돼요. 조심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자주 되뇌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국내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외국의 상황이 지금 여전히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럼 외국의 압력은 계속 있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문을 꽉 닫은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문을 꽉 닫고는 살 수 없거든요. 언젠간 열리겠죠. 언젠가는 열리고 또 네. 조금씩 열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네네.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의 상황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조금씩 문을 열면 당연히 지금 거의 잡혔다라고 종식 선언했던 중국에서 외국 유입으로 인한 환자들이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네. 또 다시 외국에서 들어와서 지역사회 감염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우리 지금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게, 지역사회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숨은 감염자들이. 저도 이거 궁금해요. 무증상 감염자라고 할까요? 이제 무증상 네. 감염이나 혹은 아주 가벼운 증상만 앓고 예. 있기 때문에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2차, 3차 감염을 일으켰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또 이제 그분들 중에서 증상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혹은 증상이 가벼운 분들의 경우에는 또 자기가 코로나19에 걸렸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도대체 거의 없을지 아니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을지 지금 방역당국이 전혀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걱정하고 우리 좀 긴장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확인차 더 여쭤보자면, 무증상 감염자가 걸렸어, 코로나19에. 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았어요. 네.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감염자가 된 거죠. 그런데 증상이 없거나 혹은 거의 없는 상태로 그냥 본인이 바이러스를 이겨낸 거예요. 증세를 한 번도 안 보이다가. 네, 강력해서. 이겨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감기 걸리면 막 병원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한 2, 3일 골골대다가
그냥 몸 개운해지면서 낫는 그렇지. 분들도 있잖아요. 잠 한숨 푹 잤더니 나았다.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후자의 경우인 거예요. 이분들 같은 워낙 경우에는. 좀 튼튼한 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튼튼한 분들이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은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에 비해서는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은 낮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은 낮다는 거지 제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 바이러스를 또 전파시킬 수 있으니까. 전파시킬 수 있죠.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가족이나 연인이나 네. 혹은 일상적으로 뭔가 같이 생활을 하는 동료가, 같은 사무실 동료나. 동료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아픈 분이나 뭐 기저질환이 그렇죠. 있거나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네.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권준욱 부본부장이나 정은경 본부장이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좀 잘 좀 해달라. 네, 네. 맞습니다. 내가 안 걸렸지만 실제로 걸렸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숨은 감염자도 비율이 있을까요? 좀 조사된 게? 저 이제 그 비율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긴장을 하는 긴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실은 거의 0%에 가까운 비율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너무나 잘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0%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춰보면 10% 20%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숨어있는 감염자들이. 숨어있는 감염자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15% 수치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사하는 곳들마다 되게 다른데 뭐 3%에서 15% 정도 뭐 다양한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이제 긴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겠다고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 검사를. 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몇 가지 지금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뉴스는 들었거든요. 이게 거기에 해당되나요?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 항체라는 게 네.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몸속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항체가 생겨요. 네. 그러면 그 항체가 혈액을 추출해가지고 혈액의 검사를 항체 검사라는 걸 해보면 그 사람의 몸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은 검사를 해보면 코로나19 검사를 했을 때는 아마 음성으로 나올 거예요. 활동을 안 하니까요, 바이러스가? 아니 음성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은 그치?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예. 항체 검사를 할 때 네. 코로나 검사하면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 나올 거예요. 이미 음성이 나올 거예요. 이미 나왔으니까. 예. 근데 그분은 음성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항체 검사를 해보면 몸속에 항체가 코로나19 있어. 바이러스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는. 모르게 앓고 지나간 거예요. 알고 지나간 거예요, 그분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비율이 높으면 네. 항체가 그런 비율이 높으면 우리나라 숨은 감염자들이 많았던 거고. 거고 실제로 지금도 많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항체 검사를 해봤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예. 국민들의 몸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왜 우리가 2차 대유행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이 항체가 많이 없는 걸로 나타나면 2차 대유행 때는 더 취약한 거 아닐까요? 더 취약한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응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항체 검사 결과가.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일단은 그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이 진단 기술 같은 것들을 좀 정비를 한 다음에요. 네. 일단 대구 경북 지역부터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해서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수의 몸 속에서 항체가 나왔다. 나타났다 그러면 한 7천 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생겼을 때 대구 경북 지역 같은 넓이에서 그 인구 규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숨은 감염자들이 몇 %였는지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항체가 많이 생겼다고 나오는 국민들이 많아야 좋은 건가요? 아닌 건가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항체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집단 면역이 좀 생긴 거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네. 숨은 감염자들이 지금 지역사회에 굉장히 네. 많다라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단 면역이라는 게 네.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을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유행이 찾아왔을 때 좀 견뎌낼 수 있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면역자가 더 많이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참 그렇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 그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항체 생기면은 진짜 다시 유행했을 때 감염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지난주에 강 기자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 백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6개월 독감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6개월. 6개월이면 네. 그 면역력이 사라진다 그랬고
뭐예요? 홍역은 한 번 맞으면 평생 간다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 항체가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아직 몰라요. 모르니까. 네. 그럼 2차 유행 때 또 다시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와 약간 흡사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2015년에 우리 괴롭혔던 메르스 바이러스인데 네. 이게 이제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연구 결과를 봤더니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몸속에 항체가 생겼는데 몇 년간 지속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불과 몇 주, 몇 달 만에 사라졌어요. 몸속에 있는 항체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라졌어요. 아, 참.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도 그러니까 네. 어느 쪽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한번 걸리셨던 분들도 몸속에서 항체가 사라지면은 또 다시 이제 가을이나 혹은 겨울에 네. 다시 감염이 되었을 때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이거 지금 거죠. 연구는 하고 있는 건가요?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게 발견된 지 고작 100일 좀 넘었잖아요. 예.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정말 이 항체가 생긴 몸속에 생긴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고 또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가질지를 확인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너무 짧은 네.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에 한 남성이 확진 판정받고 퇴원했어요. 그리고 집에만 있다가 재확진을 받은 경우 바이러스가 몸 안에 계속 남아 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 기자 설명 보면 이미 항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항체 있었죠. 완치가 됐으니까 네. 그런데 다시 걸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가 계속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이른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 몸속에 분명히 항체도 생겼을 텐데 왜 다시 검사를 해보면은 재양성 판정을 받을까? 예.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인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런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몸속에 작은 미량의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다가 그게 재활성화되었을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었어요. 예. 네. 제가 이제 네. 그런 가능성을 몇 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맞아요. 강 기자 그렇게 네. 얘기한 적이 근데 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하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방역 당국에서 25명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25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몸속에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예. 했더니 25명 전원이 다 몸속에 항체가 있었어요. 있었다. 예. 항체가 있었는데 그 25명 중에서 다 이제 또 그 PCR 검사를 해본 거죠. 네.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절반 정도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항체는 거예요? 있는데 또 양성. 양성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 양성 판정이 위양성이다. 위양성.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음성인데 예. 진단 키트 검사 오류 때문에 양성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지금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오류가 나냐면은 네.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몸속에 바이러스 조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다 양성이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앓으면은 완치가 된 다음에도 항체가 생겨가지고 완치가 된 다음에도 몸속에 바이러스 찌꺼기 혹은 바이러스의 죽은 조각들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한 거죠. 유전자 검사가. 아니 워낙 그러면 예민하니까. 워낙 예민하니까. 한번 그 걸렸다가 완치가 된 분들은 항체가 생겼으면 더 이상 안 걸린다는 걸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당분간 아주 짧은 당분간은? 기간 동안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게 그렇게 몸속에서 바이러스 양성으로 판정된 분들의 몸속에 바이러스를 배양해가지고 죽어 있는 바이러스인지 살아 있는 바이러스인지까지도 검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다 죽어 있는 아, 바이러스였어요. 다행이네요, 그거는. 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재양성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재양성자들은 다시 감염시킬 능력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가 남아있는 검사 거다. 과정에서 검출이 되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잠시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이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할 건데 네. 이 팝송이니까 이 맨체스터 영국 유학파 네. 최지훈 아나운서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럴 때만 Lenny Kravitz, It ain't over till it's over. 뭔 뜻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요? 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알아야기입니다.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네. 기자 코로나19. 네. 오늘 아마 이 소식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보도 봤어요. 그 렘데시비르라는 약 그게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라고 뭔가 임상적으로 효과가 났다라는 보도 봤거든요. 이거 그럼 우리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도 뉴스 많이 봤는데요.
내일이면 안 좋은 뉴스들 쏟아질 거예요. 왜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길리어드라고 하는 렘데시비를 개발한 제약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냈고 또 그 보도자료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기대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식도 엄청 올랐는데. 주식도 엄청 오르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실제로 길리어드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나 기대보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이거는 아직까지 보도로 나온 게 아닌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최초로 정정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래요? 네, 여기서 정정을 해드리는 건데 네.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1,0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렘데스비르 약을 네. 투약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알약으로 투약을 한 게 아니고요. 이 혈액에다가 직접 주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혈액에다 주사를 하면 알약으로 투약한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야겠죠. 그러겠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조군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이 렘데스비르를 처치 안 한 분들과 대조를 했을 때 렘데스비르를 처치한 분들은 11일 만에 퇴원을 했고요. 예. 렘데스비르를 처치하지 않은 분들은 15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나흘 차이네. 나흘 차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시간을 약 30% 정도 줄였다. 줄인 걸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회복되는 시간을 나흘 줄이는 건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걸렸을 때 그 우리의 약을 먹고 금방 나아야지. 네,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는 그 죽을 위험, 사망률을 그치. 얼마나 이것이 낮출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사망률을 그러면 얼마나 낮췄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치를 아예 안 한 분들과 비교했을 때 3.6% 낮췄어요. 아, 3.6%. 그런데 보통 예. 5%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 아주 쉽게 유의미하다. 설명을 하면 유의미하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3.6%면은 효과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미미하다.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숫자고요. 근데 왜 길리어드가 그러면은 이렇게 애매한 효과를 약간 부풀려 가지고 보도 자료를 뻥 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정치 플레이까지 했는지 살폈더니 랜시디라고 하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신뢰하는 고급 저널이 있어요. 네네. 그 저널에 중국의 연구자들이 렘데스비르를 가지고 한 임상시험 결과 논문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 논문을 보면은 환자 158명과 렘데스비르를 처치한 158명과 그리고 처치하지 않은 79명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는 이 연구는 사망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랬더니 4주 후에 오히려 렘데스비르를 처치한 환자들의 사망률이 처치하지 않은 사망률보다 1%도 높았어요. 오, 그러면 이건 약이 전혀 효과가 위험한 없을 뿐만 거잖아요. 아니라 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네. 연구 결과가 오늘 랜시드라는 잡지에 발표가 되니까 이 길리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주가를 않았구나. 방어하기 위해서 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아닌 것들을 뻥하고 터뜨려가지고 예. 좋은 보도가 나오게끔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 기자는 그 길리어드에서 낸 자료를 직접 보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네, 거죠? 보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몇몇 이미 전문가들이 이게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 라고 지금 하는 분위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최초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아마 내일은 이런 전문가들의 논평을 받아서 이거 별로 의미 있는 성과 아니고 더 기다려봐야 된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들이 앞으로 더 발표가 되는 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시는 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제약과 관련된 한 전문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저도 그냥 전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약은 다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리어드에서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좋았는데 중국에서 연구자들의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나빴잖아요. 예.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좋은 약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앞뒤가 좀 안 맞으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왜냐하면 길리어드는 이 렘베시드를 만든 제약회사고. 만든 제약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약회사 입김에서부터 자유로운 중국의 연구자들이 네. 확인을 했을 때는 별로다. 별로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좋은 약은 예. 회사가 했든
혹은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했든 다 비교적 비슷하게. 좋은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좀 그래서 예. 아마 이제 며칠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약간 길리어드라고 하는 이 약을 만든 회사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난 것으로 판명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워낙 많이 떠버리시니까 그렇다 쳐도 파우치 박사는 그래도 그 CDC 책임자 아니에요. 좀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극찬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도 이제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은 이게 그다지 고무적인 소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되는 시간을 며칠 빨리 앞당기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네.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치명률을 약을 낮추고. 지금 예.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면에서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뭐 결과입니다. 치료제로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은데 좀 실망스럽네요. 그러게요. 네, 관계자들은. 그렇습니다. 란셋이라는 게 토마스 웰클리라는 사람이 1823년에 창간한 영국의 의학 저널이라고 그러네요. 저도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네, 굉장히 맨체스터에 있어요? 아니 의사가 아니신데 이런 전문 서적을 어디서 봤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권위 이름만 있는 들어봤다고요. 권위 있는 네. 학술지입니다. 네. 청취자 질문 소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덕분에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거에 정말 깊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발맞춰 아이들의 등교, 개학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온종일 마스크고 생활하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덴탈 마스크나 KF80 정도를 씌우는 건 어떨까 고민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움 말씀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KF94 네. 말고 그냥 맞습니다. 덴탈 KF94 마스크 같은 네. 경우는 호흡을 굉장히 방해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호흡량이 작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KF94 마스크는 그 N95나 KF94 마스크는 굉장히 코로나19 환자들을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진이나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KF80 마스크 정도가 KF80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정도로 충분하고요. 예. 사실 좀 더 이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면 마스크를 호흡하기가 훨씬 더 편한 예. 면 마스크를 씌우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면 지금 기존의 여러 가지 임상 사례들을 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자 숫자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걸리더라도 거의 증상이 없이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연구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13세 이하 환자들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어느 정도 다 되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호흡기에는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말을 하거나 혹은 기침을 할 때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많이 배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 환자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또 설사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가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배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일상생활하기에 편리한 호흡하기 편한 면 마스크 정도를 씌워도 감염 예방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확인차 다시 여쭤보면 13세 미만의 아동들 그러니까 설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더라도 어른들에 비해서는 바이러스의 양이 적다.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증상이 굉장히 가볍고요. 그 추적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감염이 걸린 시점부터 시작해서 몸속에 어느 부위에 바이러스의 양이 많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했더니 네네. 호흡기에 어른에 비해서 남아있는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게 몸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네, 예. 네. 그거에 대한 연구는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관찰된 것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말을 하거나 혹은 이제 호흡기 증상을 일부 일으켰을 때 몸 밖으로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은 굉장히 적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 기자 결론은 아이들 등교시켰을 때 지금 청취자 질문처럼 KF94 이런 거보다는 KF80이나 면 마스크. 면 마스크도 네. 충분히 이제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이 놀이를 하려면 이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 기자가 보시기에는 계약을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조율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 중순 정도부터 그 고3, 중3부터 계약을 시키고 이제 순차적으로 낮춰가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5월 중에 분명히 아이들이 오프라인 계약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네. 괜찮을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어제 총선도 치렀잖아요. 네네. 총선도 그렇지. 치렀으니까 그리고 마냥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할 수만은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안심할 만한 대목은 뭐냐면 이제 교육 당국이 약간 방역 당국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당국의 논리가 아니라 방역 당국에서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계약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치가 아니고 네. 과학으로 풀어나가는 네, 거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유럽 국가들 보면요. 여기는 애들 학교부터 개학을 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점인데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프랑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개학을 시켜요. 어린 아이들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사회적 이유고 하나는 이제 의학적인 이유인데 사회적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는 다 맞벌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들이잖아요. 돌봄 그게 공백. 돌봄 문제가 굉장히 예. 심각한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돌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이제 먼저 개학을 시키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 행정에서 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고3, 중3부터 해결해야 되는 이제 교육 당국의 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년이 높은 비율부터 하는 것이고 예. 이 방역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둘 다 좀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리가 있냐면 일단은 10살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자 숫자도 적고 그리고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도 높고 또 바이러스가 배출하는 양도 적기 때문에 감염시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먼저 해도 네. 방역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논리도 사실은 일리는 있는 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위생 관리를 신경 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또 낮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어느 쪽이 더 낫냐보다는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본은 그거 뉴스를 봤습니다. 코로나19를 15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네. 이거 정확성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얼마나 항원 검사라는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항원 검사를 무엇을 항원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몸속에 바이러스 항원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항원 검사라고 하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임신할 때 진단 테스트 있잖아요. 소변 검사? 네, 소변에다가 예. 이렇게 테스터 네. 넣으면은 이거 두 줄 되면? 두 줄 되면 이제 임신한 임신이고. 것으로 확인이 네.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그리고 또 그 독감 검사를 일선병원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걸 코로나19에 맞춰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왜 문제냐면은 네. 일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도가 굉장히 낮아요. 정확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거의 95% 이상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그 이상으로 너무 민감할 정도라고. 네, 아까 민감할 얘기했잖아요.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민감할 정도로 바이러스 찌꺼기도 양성으로 판정할 정도로 이제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서 하는 이 항원 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연구자들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 한 85%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 이상이고. 네, 그러니까 10명을 검사하면은 예를 들어서 양성인데도 음성이라고 판정할 가능성이 1명, 2명은 꼭 생긴다라는 그러겠네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환자인데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에서는 그럼 왜 이런 걸 하겠냐 그러면 네. 일본은 지금 검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온갖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아베 정부가. 네, 그러니까 검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정확도가 낮은 검사를 지금 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뭐 85% 신뢰 수준밖에 안 되는데 네. 100% 되는 것이냐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진단키트 도입 뭐 이렇게 네.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뭐 성능을 뭐 시험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좀 난센스 같은 예. 상황이죠. 우리가 언제 진단 키트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 15%가 이게 혹시라도 한두 명이 놓쳐서 슈퍼 전파자 되면 이제 또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그렇죠. 문제가 그래서 이제 커질 수 일본이 있는데. 이렇게밖에 네. 할 수 없는 게 이제 막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해보려고 지금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일본은 뭐 어쨌든 저 신뢰가 85%밖에 안 되는 네네. 항원 검사 이 진단 키트인데 15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진단 키트는 얼마 걸리는 거죠? 우리나라 진단 키트는 평균 한 6시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고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고 최근에는 더 시간을 줄여가지고 네. 1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키트도 개발을 한 시간 했거든요. 만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화면에서 볼 때 워킹 스루, 드라이브 스루 할 때 이 진단 키트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워킹 스루를 할 때는 우리는 검체. 유전자 검사, 그쵸, 유전자 유전자 검체 검사. 그러니까 우리는 채취해서. 무조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면봉 같은 걸로 코에 그쵸. 이렇게 네. 집어넣는 거.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전자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죠. 야, 네. 거기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가지고 이 진단 키트에 배양을 해서 네, 네. 맞습니다. 검사하는 거다. 네. 현장에서 진단 키트를 쓰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 근데 이제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게 어디로 또 뭐 보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는 네, 곳이 네. 있잖아요. 이제 황금 연휴라서 지금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강양규 기자가 이 부분은 진짜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딱 한마디로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별게 아니라 지금까지 100일 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 잘 씻고 그리고 기침 예절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고 예. 이것만 잘 지키셔도 굉장히 본인도 안전해질 수 있고 혹시 모르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잘해왔던 것처럼 이 수준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결론이 어때요?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 민폐 끼치지 말자. 네. 좋아요. 좋습니다. 스스로 잘 지키자. 예, 네. 좋아요. 간단하게 정리. 민폐 끼치지 민폐 말자. 끼치지 말자.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기자 코로나19 마칠 시간 됐습니다. 강영 기자 오늘 아주 또 깔끔하게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